네, 오늘 첫 세션, 세 번째 세션을 아주 유익한 정보로 진행해 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각각 좀 카메라를 오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먼저 준비한 질문은 투자가님께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투자가님, 아까 이제 베트남의 정부 정책이나 산업 전체 동향에 대해서 좀 많이 좋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좀 최근 장려하고 있는 산업 및 외국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이점들, 뭐 베네핏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베트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이 여태까지 투자 유치 정책 보시면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까지만 해도 주로 제조 베이스로 투자 정책을 많이 유지해 왔습니다. 즉 제조 많이 투자하고 고용 많이 해주면 그 수출 많이 기여해 주시면 해주면 그에 따른 베트남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사용료 감면 면제 또는 고정 자산 수입할 때 아니면 소재 부품 가공 위한 소재 부품 수입할 때 그 수입 세금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조는 제조대로 제조 분야대로 투자 유치하되 베트남은 앞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제조뿐만 아니라 여러 인프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물류이라든지 또는 베트남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국가 전환 그런 대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런 투자 장려 정책으로 보시면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4차 산업 기반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주로 이런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전에는 저희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IT 기반 분야이든 거의 약간 딱딱한 그런 법적인 제도를 똑같이 적용시켰는데 지금은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도 정부의 지원 정책도 좀 유연성 있게 그렇게 제공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리 그리고 심사 정책, 심사 기준, 심사 절차도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 IT 분야이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또 스타트업 분야이라도 이게 아이디어에서 바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뭔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땅 잡아야 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인력도 뭐 수백 명, 수천 명 채용해야 되는 반면 IT 스타트업 분야이면은 신속하게 진행 저희도 정책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좀 바꾸고자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정부에서는 계속 유연하게 외국인 투자들을 기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좀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서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이 진입할 수 있게 준비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좀 겹치는 질문일 수는 있는데 최근 코로나 발생 2년 뒤인 시점에 그런 무격리 여행 정책도 발표됐고요. FDI나 뭐 이런 규제 완화나 좀 FDI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 등이 이제 한국과 베트남 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한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한국 투자가 특히 2020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즉 예년만큼 보통 한 해에 70에서 80억 정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40억으로 즉 50% 정도 급감했죠. 근데 다행히 작년 물론 베트남도 그때 강력한 봉쇄로 인해서 많은 진출하는 기업들
피해를 보았지만 그래도 4분기 대형 프로젝트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대베트남 투자가 거의 예년처럼 80억까지 또 끌려올렸습니다. 어떤 원인을 따져보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거든요. 대규모 프로젝트로 보면 다 베트남 정부 안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분야였습니다. 하나는 한화 에너지 컨소시엄에서 코가스랑 남부 발전 그리고 베트남의 TNT라는 민간 기업이랑 한 23억 불의 LNG 화력 발전소 사업을 투자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엠코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하나 마이크론, 한국에서는 반도체 후공정의 업체이거든요. 한국에서는 거의 제1위에서 3위 정도 되는 반도체 후공정 하는 업체인데 베트남 빵닝이랑 빡장 하노이 주변 지역에 각각 한 50에서 100억 불, 5억에서 10억 불 정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제조이면은 보통 섬유 아니면 최근에 삼성 LG는 그래도 전자계통 분야인데 근데 반도체 사업은 아직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2개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들이 좀 더 부가가치 첨단 분야에 투자가 확장하고 있다라는 사인이 보여지는 좋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베트남과 한국이 지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잖아요. 조만간이면 아마 PCR 검사도 없이 왕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와 접촉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제조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는 물론이고요. 로지스틱 분야, 물류, 콜체인, 창고, 그다음에 금융 분야, 스타트업 분야, 일반 제조 분야, 부동산 분야, 정말 다방면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투자라고 하면 많은 한국 기업 주로 베트남으로 투자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거꾸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베트남 기업들도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을 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결국은 그 산업 간의 국가 간의 좀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저 투자가 활성화될 거고 이제 코로나 완화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답변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였습니다. 투자가님 다시 한번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 투자가님과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영광입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웹비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언제든 참여하겠습니다. 또 후속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가님. 참여하는 기업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상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투자가님. 네. 이어서 계속 김도현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준비해주는 세션마다 매우 인사이트가 넘치는데 오늘 세션 또한 시청자분들께 많은 뜨거운 트렌드를 몰고 왔는데요.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은 실제 이런 FPT와 같은 기업을 통해 개발 아웃소싱을 한다면 한국인 개발자 채용이나 뭐 아웃소싱보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 퀄리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사실 회사마다 많이 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좀 느낀 게 한국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원 쪽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각각의 개발자와 이제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상세하게 브레이크 다운이 됐는데 베트남에 왔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단가를 공시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서 기업마다 우선 틀리다. 가격이 틀리고 FPT와 같이 좀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세세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개발자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는 그냥 무슨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백엔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좀 브레이크다운도 좀 많이 됐고요. 요즘 업데이트되는 가격표를 좀 봤을 때는 FPT 같은 경우 다른 회사들도 매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임금이 상승되는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을 봤을 때 로컬 기업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한 40% 정도 좀 저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FPT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FPT는 해외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직접 하면서 프로젝트 PM들이 같이 해외 현지에서 인벌브가 되기 때문에 단가로 봤을 때는 기준이 좀 많이 틀릴 수는 있지만 한 70% 정도 한국 가격에 그 정도 이상으로 좀 올라왔고요. FP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퀄리티라든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신뢰하는 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자가 귀한 상황이 요즘에는 이제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윤 이사님 너무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오늘 주제에 맞게 뭐 센터장님도 그렇고 김도윤 이사님도 그렇고 결국은 이 개발 아웃소싱에 대해서 베트남이 매력이 있다. 근데 엄청나게 저렴하진 않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IT 서비스 기업들의 한국어 대응 수준. 매우 많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사실 영어는 어느 정도는 다 글로벌리 잘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어를 잘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또 PM을 설 때도 있고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김도현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가장 언어가 중요하죠. 개발을 할 때 우리 언어가 돼야지 개발 언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CMC, FPT,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좀 큰 규모의 아웃소싱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통역 직원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FPT나 CMC 등은 이제 한국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 고객들을 최대한 이제 FPT 한국 지사로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언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일즈, 그다음에 PM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도현 이사님.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FPT나 그런 CMC 클라우드와 같은 베트남의 탑 IT 기업들이 메가존 클라우드 베트남 현지 사업 지원부서와의 차별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메가존 베트남이 베트남에 하노이 진출해서 다양한 IT 서비스와 아웃소싱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FPT와 CMC를 비교하면 FPT나 CMC가 훨씬 큰 기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PT 그 매출이 엄청나고 CMC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들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IDC, 클라우드 직접 가지고 있고 통신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매출과 수익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라든가 인터넷, 이제 클라우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탑 IT 기업들하고는 이제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고 메가존 같은 경우 또 클라우드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잖아요.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또 특화된 기업입니다. 두 개를 기업으로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으로 비교했을 때는 FPT라든가 CMC 같은 경우에 주로 타겟하고 있는 쪽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자체 서비스, 자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FPT 하이저 클라우드라든가 CMC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 써봤습니다. 저희 뭐 SA 분하고 프리세일즈 분하고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클라우드의 성숙도는 아직 VM 기반으로 좀 되어 있는 게 많고요. 저희 메가존에서 프로젝트 했던 이 클라우드의 뭐 빅데이터라든가 AI, 쿠버네틱스, 컨테이너 이런 서비스까지는 올라오지 않아서 오히려 FPT나 CMC 같은 데서 저희한테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이런 쪽을 해볼 생각이 없냐 이런 좀 논의가 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또 현지 클라우드가 필요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사이버 보안법 때문에 회원 정보를 현지 베트남에 둬야 될 때도 있고요. 캐싱을 위해서 현지에 팝 서버를 둬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또 현지에 이런 클라우드 회사들하고 그 협력을 하고 있어서 규모나 회사 면에서는 틀리지만 이 IT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 협업을 하고 또 시장에서도 경쟁도 하기도 합니다. 이쪽 회사들이 또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하고는 이제 공정과 경쟁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도현 이사님도 많이 받으시는 질문 같은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FPT나 CMC는 어쨌든 그 베트남 현지 대기업이고 메가존 클라우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FDI 기업인데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접근하기에 언어적인 접근성이라든지 도현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이런 한국 고객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좀 용이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객들이 가치를 갖고 계시지 않나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컬 IT 서비스의 발전 단계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IT 서비스 굉장히 좀 광범위하잖아요. 한국에서 IT하고 베트남의 IT는 조금 틀립니다. 베트남의 I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5G 네트워크, 인터넷 보급, 브로드밴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보통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서비스는 도시 위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인구 절반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루럴 쪽에는 여전히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IT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는 5G와 브로드밴드 쪽이고요. 한국은 그런 게 뭐 옛날 뭐 10년 전에 다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그 포커스하는 쪽이 조금 약간 틀리다고 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텔코라든가 통신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국가망을 좀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넥스트로 이제 4차 산업으로 대비하고 있는 게 AI 서비스라든가 블록체인, 그다음에 핀테크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베트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남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안정화됐고 신뢰성이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서 IT의 세세한 서비스들을 드라이브하는 거는 오히려 스타트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N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기업과 다른 텔코가 아닌 베트남의 인터넷 기업, 유니콘, 스타트업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게임,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페이먼트, 온라인 페이먼트, 모바일 페이먼트, 핀테크 이런 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간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이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같이 접목이 돼가지고 성장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애자일하게 스타트업으로 빠르게 핀테크, 뭐 게임, 아니면 이커머스, 기타 등등 블록체인 다양한 산업군과 어떤 이런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도현 이사님 노동절 잘 보내셨나요?
아, 예. 노동절에 노동만 했습니다. 네, 자료 만드느라고. 이 데이터를 좀 취합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네,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려고 좀 자료를 모아보긴 했습니다. 도현 이사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네, 청자분들이 도현 이사님에 대한 강연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아, 예. 베트남에서 좀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듣고 계세요. 사실 네, 뭐 저희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을 하고 있지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전달해드리면서 내일이 또 한국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좀 네. 휴일인데 좀 이분들이 좀 가뿐하게 쉬시면서도 베트남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너무 즉석적으로 말씀 주셔갖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 2년간 거의 이제 겨울잠을 자고 IT 쪽에서 이제 새로 시작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이번 달부터 굉장히 이제 뭐 그 항공이라든가 이런 비자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려서 굉장히 많은 한국 회사들이 진출하고 있고 더불어 기관 투자사들도 진출을 해서 베트남에 법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제 여유롭게 급할수록 좀 더 준비를 해서 진출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또 많은 러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잘 준비되었다면 그 비즈니스가 베트남에서도 현지화돼서 잘 준비할 수 있게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습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선은 여유를 좀 가지시고 내일 또 어린이날이니까요. 좀 마음도 좀 가족하고 좀 같이 가지시고 전략적이되 좀, 좀 스테이드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보람차고 귀한 강의와 마지막 맺은 말 응원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